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계층의 이혼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를 예의와 법도가 숨막힐 정도로 엄격했던 유교의 나라로 기억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한다는 말처럼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해야만 한다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다툼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조선시대라고 해서 모든 부부가 행복하게 백년해로 했을까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던 양반과 안방에서 실은 지금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고 잔혹한 이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진짜 이별 이야기, 특히 아내를 내쫓기 위해 남편들이 벌였던 상상 초월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아주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당시의 이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부터 알아야 이들의 기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린다고 믿었기에 이혼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칠거지약이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시부모에게 대들거나 아들을 못 낳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나쁜 병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면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불거라는 요소입니다. 아내가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결혼 후 집안이 부자가 되었거나 쫓겨나도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쫓아낼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인간적인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이 법 때문에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고위 관직에 있는 양반이 이혼하려면 임금님의 허락까지 받아야 했으니 이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반들의 뒤틀린 욕망이 폭발합니다. 새 여자를 들이고 싶거나 아내가 꼴 보기 싫어진 남편들은 합법적인 이혼이 불가능해지자 입에 담기도 무서운 끔찍한 조작극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닙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 시절 실록의 이름 석자가 분명히 박제된 양반들의 기막힌 이혼 조작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세종 9년 142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당대 명문가였던 안동권 씨 집안의 권유라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실증나고 새로운 여인과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쫓겨날 만한 잘못이 없었죠. 그래서 권유는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바로 멀쩡한 아내를 불치병 환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권유는 예조, 즉 지금의 가정법원 격인 관청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나쁜 병에 걸려 온몸이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조상을 모셔야 하는 종손으로서 이런 아내와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소식은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보통 왕이라면 신하의 말을 믿고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꼼꼼하기로 소문난 세종대왕은 뭔가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관과 의녀를 직접 그 집에 보내 아내의 상태를 정밀 검진하게 합니다.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궁궐에서 파견된 의녀가 보고하기를 전하, 권유의 처는 눈동자가 맑아 실을 꿰 정도이고 피부는 옥처럼 고와 흉터 하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조강지처를 나병 환자로 몰아 내쫓으려던 권유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들통난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세종대왕은 권유의 벼슬을 뺏고 직첩을 회수해버리는 중벌을 내립니다. 아내를 버리기 위해 임금까지 속이려 들었던 권유. 조선 왕조실록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파렴치한 남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보다 더 악랄합니다. 세종 11년 1429년에 벌어진 강요남이라는 자의 사건입니다. 강요남은 전직 고위 관리였는데 돈 많고 집안 좋은 과부와 재혼하여 팔자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본처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내쫓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바로 자신의 집 남자 종과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당시 종과 간통한 양반 여인은
목을 메어 죽거나 노비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요남은 아내를 관아에 고발했고 억울하게 끌려간 아내는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세종대왕의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세종은 양반과 부인이 종과 간통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증거가 너무나 허술하다며 의금부에 재수사를 명합니다. 의금부의 끈질긴 추궁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요남이 재혼할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내와 종을 엮어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강요남을 곤장백대에 처하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평생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내의 인격을 살인하려 했던 강요남의 최후는 그야말로 패가망신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엄격했지만 그 법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인간의 추악함은 왕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이 사건은 조선시대 이혼 제도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으로 악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양반이 이렇게 비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어려웠기에 오히려 이렇게 법망을 피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선택들이 암암리에 행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반면 평민들의 이혼은 양반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나 임금님의 허락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합의하에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방식도 아주 직관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급휴서, 즉 옷자락을 베는 행위였습니다.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 서로의 저고리 끝동이나 옷자락을 칼로 베어 나누어 가졌습니다. 잘려나간 옷자락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것으로 끝이라는 단호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부부가 함께 쓰던 밥그릇을 마당에 던져 깨뜨리는 것으로 이혼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박살난 그릇처럼 우리 사이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민들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경제적 파트너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차라리 갈라서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마을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쿨하게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평민들의 삶은 양반들보다 훨씬 유연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조선시대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조선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배를 빌려 태어났지만 그 핏줄과 소유권은 전적으로 아버지 가문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은 100%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 엄마 젖을 찾는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집을 나서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친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여인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조선시대 이혼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아이가 너무 어리면 어머니가 잠시 키우다가 7살 즈음이 되면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아이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땠을까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아 여성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이나 노비는 이혼할 때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내가 가져온 것은 내가 도로 가져가라는 합리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조작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경우에는 위자료는커녕 입고 있던 옷까지만 겨우 챙겨나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남녀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남자는 이혼 후 재혼이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빨리 새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효도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가혹한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제가녀 자손 금고법 때문입니다.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 시험 문과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든 법입니다. 벼슬길이 막힌다는 것은 양반 가문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양반과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과 사별해도 재혼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죄인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반 여성이 평생을 수절하며 외롭게 늙어가거나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은장도를 꺼내야만 하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평민 여성들은 이 법의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과거 시험을 볼 일이 없는 평민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은 곧 생존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재혼하여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평민 여성들은 이혼 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양반들이 명분과 체면에 얽매여 불행을 자초할 때 평민들은 실리를 택하며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실록과 고문서를 통해 추정해보면 양반 남성의 재혼율은 매우 높았으나 양반 여성의 재혼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남녀 모두 활발하게 재혼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해서 모든 여성이 열려문을 바라보며 수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노비들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노비들의 이혼과 재혼은 원칙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주인들도 노비들의 가정이 유지되고 자식을 낳아야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결합과 이별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비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게으르거나 폭력을 쓰면 아내가 주도적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유교의 고리타분한 명분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생활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조선시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보았는데요. 아내를 내쫓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고 간통으로 몰았던 양반들의 잔혹함부터 옷자락을 베어내며 쿨하게 돌아섰던 평민들의 당당함까지 500년 전 조선의 부부들도 지금 우리처럼 사랑하고 미워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의 눈물과 그 눈물을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에서 겪는 아픔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엄격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현명하게 대처했던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